증여세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가족 간 자금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차용직 및 상환 계획서, 은행 거래 내역서, 송금 입금 내역 등, 이체 시 메시지 기록, 상환 변경 합의서, 관련 통신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면 세무조사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단순한 세무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있는 분들은 꼭 실천해 주시기를. 조사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특히 자녀와 금전 거래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내용이 어렵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는 하루에 얼마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면 위험한지도 반드시 알려드릴 테니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바로 하루에 현금을 얼마나 인출하면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기준 금액은 999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999만 원씩 나누어 여러 번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현금 인출 패턴을 스미핑 스머핑이라고 부르며 특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는 짧은 간격으로 999만 원씩 인출하는 행위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더욱이 5월 이후부터는 AI가 이러한 패턴을 훨씬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8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5천만 원을 준비하셨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5일에 걸쳐 매일 999만 원씩을 인출하신 후 손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착했고 증여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속세, 회피 혐의까지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결국 손자는 1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고 이영호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맞이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현금 거래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입니다. 정태욱 씨처럼 부모님의 병원비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셋째, 형제 자매나 친척 간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며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까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는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태욱 씨가 어머니 통장에 6천만 원을 입금했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자녀, 아들가 부모에게 6천만 원을 증여했다. 실제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거래에 대한 문서적 증빙이 없다면 이는 그대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은 세법상 다르게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경우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가 부양이나 요양비 등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간 세무사로서 다양한 사례를 겪으며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핵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가족 사이니까 서류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오해이며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에 아래와 같이 적으면 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금 6천만 원을 빌렸기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자는 연 3.5%로 하고 상환은 매월 30일에 50만 원씩 갚기로 합니다. 2025년 5월 7일 차용인 홍길동, 대여인 김철수.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 주세요. 1.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예, 6천만 원 플러스 6천만 원. 2. 이자율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법정 이자율은 연 3.5에서 5% 정도가 적당하며 이자가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적어두세요. 언제, 얼마나 갚을지 명확히 기재하세요. 4. 날짜와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입력한 후 서명만 추가하면 나중에 조작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세요. 공증 비용은 고작 5만 원 정도인데 이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수천만 원 규모의 세금 문제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태옥 씨처럼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병원비 납부 내역서와 함께 차용증이 있다면 이는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실제 거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로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즉,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송금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체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일비 상환 등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것이죠. 이 작은 메모 하나가 나중에 증빙 자료로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 상환을 미루게 되었다면 간단한 상환계획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함. 서명, 차용인, 대여인. 제가 직접 상담했던 진미선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진 씨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증여가 아닌 대출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결과 증여세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가족 간 자금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및 상환 계획서, 은행 거래 내역서, 송금 입금 내역 등, 상환 변경 합의서, 관련 통신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면 세무조사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단순한 세무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있는 분들은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꼭 증빙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루에 999만 원씩 여러 번 인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월부터는 AI가 이러한 패턴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게 되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세금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하되
타인의 기망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며 현재의 선택들이 모여 장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출발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도전하고 좌절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매일 조금씩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확실한 성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sak도와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변의 소음과 잡음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오래가지 못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정한 가치관과 신념 아래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생각과 태광 아래 사여서 만들어질 미래를 늘 염두에 두며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자신의 길을 가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문법적으로 정제된 한국어로 그대로 해석하고 내용을 확장하지 않고 순서를 유지한 정확한 번역본입니다. 원문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읽기 편하고 매끄러운 문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들에게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지영 씨는 아들에게 대출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이 없었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었습니다. 결국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지영 씨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첫째, 아들과 차용증을 작성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보증금 목적으로 3천만 원을 대출함이라고 명확하게 적고 이자율과 상환 계획도 포함했어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이자를 받는 흐름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아들로부터 약정된 이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셋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일부는 증여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므로 3천만 원 중 일부는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미선 씨는 어떻게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했을까요? 진미선 씨는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사업자금 목적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며 연이자 3.5%, 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둘째, 입금할 때 은행 이체 메모에 사업자금 대출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약속대로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했고 이체 메모에도 5월 이자 및 원금 상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넷째,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했습니다. 아들의 사업계획서, 차용증, 공증서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모았습니다. 다섯째,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의 시치도 보관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 보냈어요. 구축했으며 5월부터는 AI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현금 거래 감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보고되었지만 5월부터는 스미핑 방지를 위해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도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넷째, 금융계좌 조회 범위가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조회했지만 5월부터는 형제자매, 사돈 등으로 조회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 및 자금 출처 조사가 더 세밀해집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지원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월부터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가족. 후축했으며 5월부터는 AI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현금 거래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보고되었지만 이번부터는 현금 거래가 이상 관리된다고 낸 것입니다. 사돈 등으로 조회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 및 자금 출처 조사가 더 세밀해집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지원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월부터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세요. 현금 거래는 피하세요. 2. 이체할 때 메모의 용도를 명확히 적으세요. 예, 어머니 병원비, 아들 등록금 대출 등으로 기록하세요. 3.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세요. 4. 실제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받는 흐름을 만드세요. 이것이 진짜 대출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5. 의료비, 교육비는 가능하면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납부하세요. 6.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7.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8.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제가 30년 세무사 경력으로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만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정태호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정태호 씨는 어머니 병원비 6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2,900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태호 씨가 이 영상을 보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첫째,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을 겁니다. 둘째, 병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어머니 통장을 거쳐야 한다면 이체 메모에 심해 치료 비용이라고 명확히 적었을 겁니다. 셋째,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의료 증빙을 잘 보관했을 겁니다. 넷째, 동생과 함께 부담한다면 부담 비율과 방식을 문서화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정태호 씨는 세무조사에서 이 돈이 증여가 아닌 의료비 지원임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9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재무조사는 실제로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5월부터는 하루에 현금 5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것을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편하게 돈을 주고받지 마세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서류를 갖추고 실제 거래처럼 관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외에도 증여받는 사람의 나이, 관계, 증여 목적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상속이 예상된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상속 방식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한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5월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현금 5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것을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반복해서 인출하는 비과세 한도 외에도 증여받는 사람의 나이, 관계, 증여 목적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상속이 예상된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상속 방식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한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5월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현금 5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것을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반복해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둘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로 하고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셋째, 대출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흐름을 만드세요. 넷째, 증여라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다섯째, 의료비, 교육비는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납부하세요. 여섯째,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30년 경력으로 볼 때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후에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족이니까 돈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정호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니요? 65세인 박정숙 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신혼집 자금으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의 자금 거래로 인한 증여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의 도입입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 추징 성과를 올리면 해당 금액의 최대 10%,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세무조사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타협이나 협의가 가능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더욱 엄격하고 치밀하게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자금 거래로 인한 증여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의 도입입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 추징 성과를 올리면 해당 금액의 최대 10%,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세무조사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타협이나 협의가 가능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더욱 엄격하고 치밀하게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중요한 세무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우리나라는 약 87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해 2025년에도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 강화는 과거와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자산가들이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가정의 개인 금융 거래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사 대상이 확장된 총 3,24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세금이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사용증도 없고 이자 약정 상환 계획도 없었던 거래는 결국 증여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증여세를 미리 신고했다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국세청은 이제 여러분의 모든 금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기반 세무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부동산 취득 및 매도 기록, 자동차 구매 내역, 고액 현금 거래 등 다양한 데이터가 AI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며 가족 간 거래라고 총 3,24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세금이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사용증도 없고 이자 약정 상환 계획도 없었던 거래는 결국 증여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또는 증여세를 미리 신고했다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국세청은 이제 여러분의 모든 금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기반 세무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부동산 취득 및 매도 기록, 자동차 구매 내역, 고액 현금 거래 등 다양한 데이터가 AI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며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국세청은 직계 존비속, 즉 부모와 자녀 사이 간의 자금 이동을 매우 민감하게 들여다봅니다. 가족이라는 특성상 무상 거래가 가능하고 증거도 쉽게 남기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탈세 사례들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이자나 상환 계획 없이 자녀에게 송금한 경우, 예를 들어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이라는 이유로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주는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숙 씨의 사례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차용증 없이 고액의 자금이 이동한 경우, 가족 간 거래는 말로만 약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거가 없는 거래는 대부분 증여로 간주됩니다. 매달 100만 원 이내의 생활비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2, 3천만 원의 고액이 입금된다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비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송금한 경우, 한두 번이 아니라 매월 수백만 원씩 자녀나 부모에게 보내는 경우, 생활비를 넘어선 재산 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미성년자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전한 경우, 예를 들어
회사원 정태영 씨는 초등학생 딸 명의의 적금 통장에 매월 20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아이의 대학 자금을 준비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자금은 모두 부모의 증여로 판단합니다. 5년간 누적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고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7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소개드릴 예방책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라. 가장 기본이자 강약한 증거는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출 목적,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명과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도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거래는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